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죄였는데요.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이 뒤집힌 상황입니다.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곳곳으로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리산마저 지금 위협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진화에 나선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 차례로 좀 연결해 보겠는데, 우선 경북 의성 쪽인데요. 지금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4개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우선 가장 불길이 거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안동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은채 기자.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불길이 확산하고 있는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바로 코앞까지 불길이 옮겨붙은 상황입니다. 특히 화선이 하회마을의 직선거리로 3km 앞까지 다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길에 흩날리는 먼지 때문에 방진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예천 소방서는 소방대원 100명과 대용량 방사포, 물탱크, 소형 펌프를 하회마을로 보냈습니다. 이곳 병산서원에는 서산, 문경소방서도 출동해 불길 확산을 막으려 물을 뿌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잔불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제 살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길이 하회마을까지 덮치면 직선거리로 1km 떨어진 경북 도청사도 위험해집니다. 변수는 바람인데요. 오늘도 경북 일부 지역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었는데 방향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그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화재가 좀 먼저 시작이 돼서 진화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강준호 기자, 지금 산청 산불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세 전 산불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제 뒤로 보이는 산에는 대살아난 불 때문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낙엽이 40cm 이상 쌓여서 소방 헬기에서 뿌린 물이 땅속까지 스며들지 못해 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염려했던 대로 다시 살아난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점 넘어 공원 경계선 안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불은 계속 되살아나는데도 오전에는 연무와 짙은 연기 때문에 오후에는 헬기 추락 사고 여파로 헬기 운행이 중단되면서 산불 진화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은 또 하동군 옥종면으로 번지고 있는데 민가와 송전탑, 자연휴양림이 있어 소방당국은 방어라인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80%로 어제보다 다시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1,700명 넘는 주민들은 20여 곳으로 분산 대피한 상태입니다. 울주 온양읍 산불도 울산을 넘어 경상남도 양산으로 확산했습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주부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갑자기 바람이 다시 시작하면서 이불이 양산으로 넘어간 겁니다. 울주 온양 산불 진화율은 78%로 어제보다 14%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자, 산불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이 과연 있는가 이런 걱정까지 들게 하는 상황으로 갔는데요. 뉴스와이드 첫 순서는 심상치 않게 퍼지고 있는 이 산불 상황부터 여러분께 좀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내용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로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이게 경북 지역 지도를 좀 크게 그려놓은 건데요. 지금 큰 동그라미 두 개면 안동 쪽이 있고요. 그리고 청송 쪽이 있는데 이게 의성에서 시작된 이 산불이 안동 그리고 청송 지금 보시면요. 영덕, 영양 곳곳으로 지금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좀 옅은 노란색으로 보이거든요. 여기는 진화가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은 여전히 산불이 다 잡히지 않은 곳입니다.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동쪽으로도 퍼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서쪽으로도 퍼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안동 쪽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지금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상황이군요. 자, 그럼요. 현장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 차례로 좀 연결해 보겠는데 우선 경북 의성 쪽인데요. 지금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4개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우선 가장 불길이 거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안동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은채 기자.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불길이 확산하고 있는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바로 코앞까지 불길이 옮겨붙은 상황입니다. 특히 화산이 하회마을의 직선거리로 3km 앞까지 다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길에 흩날리는 먼지 때문에 방진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예천 소방서는 소방대원 100명과 대용량 방사포, 물탱크, 소형 펌프를 하회마을로 보냈습니다. 이곳 병산서원에는 서산, 문경소방서도 출동해 불길 확산을 막으려 물을 뿌리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잔불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제 살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길이 하회마을까지 덮치면 직선거리로 1km 떨어진 경북 도청사도 위험해집니다. 변수는 바람인데요. 오늘도 경북 일부 지역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었는데 방향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그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화재가 좀 먼저 시작이 돼서 진화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강준호 기자, 지금 산청 산불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세 전 산불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제 뒤로 보이는 산에는 대살아난 불 때문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낙엽이 40cm 이상 쌓여서 소방 헬기에서 뿌린 물이 땅속까지 스며들지 못해 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염려했던 대로 다시 살아난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점 넘어 공원 경계선 안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불은 계속 되살아나는데도 오전에는 연무와 짙은 연기 때문에 오후에는 헬기 추락 사고 여파로 헬기 운행이 중단되면서 산불 진화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은 또 하동군 옥종면으로 번지고 있는데 민가와 송전탑, 자연휴양림이 있어 소방당국은 방어라인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80%로 어제보다 다시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1,700명 넘는 주민들은 20여 곳으로 분산 대피한 상태입니다. 울주 온양읍 산불도 울산을 넘어 경상남도 양산으로 확산했습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주부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갑자기 바람이 다시 시작하면서 이 불이 양산으로 넘어간 겁니다. 울주 온양 산불 진화율은 78%로 어제보다 14%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자, 강준우 기자, 안전에 주의해서
취재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 기자 두 곳을 나가 있는 현장 기자 나가 있는 두 곳을 연결해서 봤는데요. 지금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도 지금 바람 소리가 굉장합니다. 지금도 저렇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 강풍 속에 이 산불 쉽사리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요. 지금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고요. 그 인근인 안동 쪽으로도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안동에서 거주하고 계신 시민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순창 씨인데요.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천순창 씨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천순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느 때보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이 인사가 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저는 조금 전까지 그 의성하고 단촌 이 외곽 지역을 다니면서 그 산불 나고 있는 현황을 들어보고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 사무실, 시내에 있는 제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거기 안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피령이 내렸는데 대피는 아직 안 하신 상태입니까? 대피는 그 안동이라는 지역 특징이 산 지형이 많기 때문에 안동시가 이제 시내를 가로질러가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안동시 도심인데요. 도심에는 아직 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활동도 하고, 그러나 외곽 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 아파트 마을 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예. 시설 대피소나 아니면은 친척집에 갈 거 이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도 안동은 지금 앞이 한 200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하고 맥히한 연수 때문에 예. 시야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천순창 씨가 이 사시는 지역까지는 아직은 산불 피해가 없는, 그러니까 산불이 다가오지는 않은 상태입니까? 예, 도심이니까 도심에는 아직 불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산불 그 지역을 좀 둘러보시고 얘기도 들어보셨다는데 가까이에서 본 산불의 기세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직접 보지 않으면 정말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돌풍이 산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돌풍이 불어서 갑자기 확산되고 불이 산을 넘어가고 이러니까 예.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새벽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 좀 보내드리려 했는데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못 보내드렸는데요. 예. 이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것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인가 할 정도로 정말 지옥 같은 참담한 현장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바람이 확산하고 퍼져가지고 예. 곳곳에 불씨가 떨어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진화 상태고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이 안동 시내 도심 안에서도 연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좁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거리까지 볼 수 있는 한 상태입니까? 200m 전망이 물체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200m요? 예. 아, 그렇다면 그리고 그 자체도 예. 연기하고 이 맥한 냄새 때문에 예. 호흡기 숨쉬기도 굉장히 곤란한 형편이에요. 그렇다면은 시내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스크가 없다라면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거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죠. 지금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영업하는 사람들, 시장도 전부 거의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요. 그렇군요. 지금 보면 마치 재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지금요 이 산불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꼽히는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요. 비가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굉장한 강풍까지 더하면서 불길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도 바람이 지금 안동 지역은 많이 불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 어저께 불이 확산될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바람이 불어서 좀 쉽게 잡힐 거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야간에 돌풍이 불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니까 확산된 데다가 오늘 오전에는 조금 진화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봤는데 오후 들면서 지금 바람이 또 세게 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뉴스를 듣겠지만 의성에 진화받은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바람에 지금 헬기 투입이 전면 중단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타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안동 시내에서도 지금 산 쪽으로 불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진화하는 인력도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 작업도 여의치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의성과 안동이 뭐 지도상으로는 인근이라고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그래도 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이 번진 원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순전히 돌풍이 바람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나운서님께서도 혹시나 그 취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만은 산봉우리에서 산봉우리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비화된 불씨들이 예. 곳곳에 떨어지면서 지금 저희 경북 안동 지역은 뭐 거의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쌓여진 그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 조그마한 불씨가 있어도 그냥 금방 발화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너무 지금 많이 확산돼 가지고 뭐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고 뭐 그냥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하기에도 행정관서나 소방관들도 너무 고생하고 힘든데 예. 정말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이 불씨가 비화된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불씨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눈에 보이는 정도의 상황입니까? 보일 지금? 정도입니다. 뭐 이쪽 산에서 도깨비불 넘어가듯이 훅 예. 넘어가고 그랬어요. 오, 그러면은 마을 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탄이 되고 무섭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마을 주민들은 전부 공포에 질리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날이 밝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현재 집도 타고 있는 것이 수없이 많고 예. 그다음에 또 자기 그 농가 축사라든가 그다음에 밭이라든가 그 과수원이라든가 막 다 타버리니까 전부 다 망연자실해서 뭐 수습할 정신도 없는 상태고 또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에는 고령 그 농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미리 집을 비워놓고 왔는데 가도 뭐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오전에 그 점곡면에 그러니까 의성군 점곡면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가 불에 타서 죽어 자빠져 있어요. 근데 그 우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이걸 좀 어떻게 꺼내고 싶은데도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옮기지 마라 그런다고 하니까 예. 빨리 정부 차원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 지원이 돼야 되겠고 송아지가 지금 그 불에 타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이 집은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참담한 걸 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안동이니까 아마 농촌 지역도 꽤 범위가 넓을 텐데 거기에 가축들 피해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럼. 예, 가축뿐 아니고 뭐 과수원, 뭐 사과 지금 그동안에 많이 그 농사 지었던 주로 이 경북은 사과 농사가 많거든요. 예. 특히나 의성 단촌 이쪽으로는 사과 농사가 많은데 이 사과는 뭐 거의 뭐 폐업 정도로 지금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자, 지금 안동 지역에서 대피소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 대피소가 안동 지역에서 문을 연 게 뭐 한국 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더군요. 그만큼 굉장히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던 지역이 지금 비상상황에 빠진 건데요. 지금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 어떤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 하는 말씀들이 그 외국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 같은데 그 허리케인을 연구해서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대형 그 민간 항공기에다가 무슨 그 액화 그걸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시설이 아직 없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걱정은 나중이고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다음에 가축 그다음에 이런 뭐 농사 그 지었던 것들이 막 무너진 데 대해서 허탈해 하고 있고 이런 거의 머리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번 산불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피해 각종 여러 가지 피해가 너무 많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삶의 터전들 많은 분들이 잃고 계신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것만큼은 지금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그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나 주민들이요. 첫째 우선 거주할 수 있는 그 컨테이너 하우스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 그리고 또 가축들은 지금 뭐 거의 비사 상태에 있고, 다친 가축에 대해서 지금 치료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원사가 큰 대법당을 놔두고는 다 타버리고 그 앞에 그렇습니다. 있는 세처 문화권까지 다 전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중요한 문화재들이 참 전소되고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복구 계획이라든가 또 이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전에 주의하셔서 그쪽에서도 계속 좀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안동에 거주하고 계신 천순창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산불 피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뉴스와이드 오늘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았거든요. 방송 뒷부분에 이 산불 얘기 다시 한번 전문가 모시고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재판 결과는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를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슈퍼 위크, 구체적 말씀은 사법 슈퍼 위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4일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잇따라 법원 헌재 판단이 나온 거죠. 지난 24일에는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뭐 굉장히 정치권이 분주했어요. 네. 기다리기도 하고요. 우선 이 질문부터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로 나왔습니다. 네. 1심 때는 꽤 무거운 유죄 판결이었는데 이게 뒤집히면서 무죄로 법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1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 배경. 이거 어떻게 좀 사실 김한규 의원께서 또 변호사기도 하니까 네. 법적으로 볼 때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은? 사실 정치인들은 법조인 출신이라 그러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항상 희망과 바람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시라는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여하튼 지금은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뭐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해보면 1심 판결 전에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소위 서초동, 여의도의 일반적인 견해였죠.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론이 반대로 났었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런 일반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무죄로 예측했던 그 부분이 맞았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죠.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선까지 상대 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출마 자격을 문제 삼거나 이런 정치 공세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선 이후에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정치적으로 어떤 분쟁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오늘로써 뭐 사실상 종지부를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이 선고가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반응, 그다음에 여당 내 반응인데요. 여당 내에서 지금 목소리 하나 좀 준비했는데 여당 내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2심이 끝났으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오늘 꺼내놨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유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여야가 갈린 사항이에요.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 가면 이건 파기될 것 같다라고 또 강하게 본인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글쎄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대법원 판결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법률이나 기존 판례에 위반하는 경우만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의 쟁점은 사실관계 부분이었죠. 이게 허위냐 아니냐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건 재산 상황 아니면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허위로 얘기했을 때 처벌되는 거였는데, 이재명 대표 건은 이제 특정 인물을 아느냐 모르느냐 저희가 봤을 땐 인식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경력, 신분, 직업이나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부분은 인식에 관한 부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대법원에 가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설사 3개월 내에 아니면 대선 전에 파기가 되더라도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고등법원 이후에 다시 또 대법원으로 갑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사건 시절에 공직선거법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반대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었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돌아가서 무죄로 확정되고 이런 선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633이라는 원칙을 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라 뭐 대선 때 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여당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선거법 사건 2심 결과 나왔는데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내놓고 여야가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재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다. 향후에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런 지적과 평가 여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무죄로 확인됐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기소를 해서 현재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 건도 지금 최종 심의 유죄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최종까지 간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니더라도 1심이라도 유죄가 유지된 게 없잖아요. 지금 공직선거법이 유일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상급심에서 파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 대표, 특히 지난 대선 때 상대 후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을 보면 한 발짝 떨어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가?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법조항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후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너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결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고려도 할 수 있는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실 거라고 보고요. 여당에서 저런 말씀을 하셔도 일단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의 힘은 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약해질 거다. 주장은 계속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2심 결과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고요. 네. 지금 사실 또 관심사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문제인데 그렇죠. 오늘도 아직 선고일 예정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아니면 이게 좀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아무런 예의가 없는 거 보니까 4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정치권의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선고일 예고 자체도 늦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 저도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헌법재판관한테 직접 연락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간사였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연락을 드려보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군요. 재판관들은 아름아름 사람들이 접촉을 해보고 있는데 그 연구관들은 실무자들을 이분들도 다 하나같이 본인들도 모른다. 인용 기각 각하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 드렸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도 쓸 수 있는 자료들은 재판관들이 다 갖고 있고 다 그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든 그렇죠. 그 자료는 다 갖고 있다 지금. 이미 다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제는 재판관들의 시간인데 제가 이제까지 저희가 탄핵 소추에서 기각된 사건도 여러 있긴 한데 이제까지 모든 탄핵 사건 중에 가장 명쾌한 사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근데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판단이.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해하시는 국민들도 있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 인용이라는 결론은 다르지 않지만 개별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연될까. 최소한 어떤 개별적 의견에 대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어도 그걸 조율하냐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지금 일단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고가 없어서 이걸 뭐 섣불리 뭐라고 추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인데. 슈퍼위크가 되려면 정말 오늘 이제 길 통지를 해갖고 예고를 해갖고 금요일 날 선고를 해야 정말. 근데 오늘까지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다음 주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걱정됩니다. 최근에 사실은 민주당과 관련된 표현이 구전구패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이른바 탄핵을 잇따라 탄핵 소추 잇따라 했죠. 그래서 헌재 판단을 받은 게 9건 있는데 9건 모두 다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줄탄핵 줄기각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도 지금 또 민주당 내에서는 또 다른 탄핵 소추에 대한 카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거를 좀 민심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저희는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소추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의 주장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정치적인 비판,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은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헌재가 여러 탄핵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는 됐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탄핵 소추를 많이 하면서 부담을 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 판단 자체가 자꾸 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 헌재 재판관은 6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7명 이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결론에 대해서 비판은 받더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저희로서는 필요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지금 다른 사건들이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헌재가 결정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분열돼 있다. 정치권 분열을 떠나서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서 너무나 극심한 분열 이거 향후에 굉장한 후유증을 가져올 거라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갈등과 이 분열을 수습할 대책 분명히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실까요? 저희도 사실 죄송한 부분이 있죠.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어느 방향이든 내려야 일단 국민들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들이 불안해하더라도 저희까지 불안하면 안 되고 저희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헌정 시스템과 사법제도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한 가지 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헌재 결정은 승복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의나 뭐 항소를 할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그 원칙적인 얘기 어떤 결론이든 우리 정치권은 따를 테니 국민들도 수용해달라라는 말씀을 정치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정치권들은 이미 좀 했습니다. 예. 저희 이재명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뉴스와이드가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여야 국회의원분들 모셔서 집중적인 의견 좀 들어봤는데요. 앞서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고요. 오늘은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늘을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그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금요. 자, 그런데 1심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 보면은 이 혐의들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고 김문기 전 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이 발언들이 그동안 좀 쟁점이 됐고요. 그리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국토부의 협박 이런 취지의 발언 이게 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 그리고 이 골프를 쳤다. 이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유죄,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된 발언은 유죄였어요.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무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이거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그 논란이 된, 그 시작이 된 그 발언 우선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예.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자, 일단 이 김문기 전 처장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요, 이제 이 골프 얘기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쟁점이 된 건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거 조작한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 자리에 모셨거든요. 우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도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 임주혜 변호사께 좀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어요. 일단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돼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그래서 뭐 사진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을 오늘 1심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거든요. 오늘 이 부분 일단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1심과 좀 비교해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있는 판단을 보자면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그리고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법 조문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공표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이 문제다라는 것인데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요.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이 사실 측면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인 인식의 대상이다. 이 점이 좀 강조된 판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1심에서도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항소심 재판부도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이라고 보아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좀 눈길이 끌 만한 부분은 이 사진 조작 이 부분입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는 쟁점이 원래 이 원본 사진은요. 10명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단체 사진이었는데 이 중 4명 부분만을 떼어내서 확대해 보여준 이 사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마치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을 보여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1심 재판부는 이 조작을 골프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단이 봤을 때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다라는 발언을 들으면 예.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고 본 것이죠. 예. 이 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해서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진이 원래는 원본에는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인데 4명만을 떼어내서 확대해 보여준 건 조작을 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는 결국 사진이 조작됐다. 이 사진에 방점을 두어서요. 이 발언은 결국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시적으로 말한 바가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도 무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른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얘기한 부분, 그리고 골프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진과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는 골프를 뭐 같이 했는가, 사진 부분 이런 것까지 법원에서 판단했는데, 그리고요 오늘 또 다른 쟁점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뭐 이른바 협박을 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발언, 이게 이제 국정감사 때 나온 발언이었거든요. 그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자, 임주혜 변호사, 특히 이 부분은 1심과 2심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판단이요. 그렇죠. 1심에서는 결국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백현동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요.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것이 또 이제 국토부에서 발송한 공문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예. 해당 공문에 보면은 이것은 성남시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1심에서도 이미 2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뭐 협박이 있었다거나 협박한 것을 보았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협박이 없었다고 보아서 허위 사실 적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명의 증인 신청을 했는데 딱 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을 신청해봤다고 볼 수 있는데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증언의 내용은 오히려 검찰 측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것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발언의 전반적인 취지를 봐야 된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내가 국토부로부터 이런 압박이 있었다. 국토부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협박이라는 어떤 용어로서 일정 부분 좀 더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발언 전 취지를 보자면 국토부로부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주관적인 의사의 표현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주관적인 표현이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서 이 역시도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다.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냐? 뭐 이렇게 좀 약간 판단,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야의 반응이 오늘 나와서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민주당 반응부터 좀 들어볼까요?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 규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올감했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사필 규정의 지당한 판결입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습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항소심 2심 무죄 선고, 한마디로 회개한 정치 재판입니다.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명국가에서 저렇게 상상 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재판하신 세 분, 최은정, 이해술, 정재호, 이 정말 이 사법의 이 흑역사의 주역으로 이름을 올려야 될 지경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선 정광재 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선거법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법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서 의원직도 박탈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라는 게 일단 여당에서 단박에 나온 반응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윤상현 의원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의 이 판사의 어떤 성향이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의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번 그 평가는 저희 당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정말로 지금 두 사람의 그 2심 판결과 관련한 논평이 나왔잖아요. 예. 정반대 논평을 사실 당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사필 규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필 규정이다라는 논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재판부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인식의 문제는 1심에서도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친 것처럼 마치 조작이 됐다. 이 부분과 관련한 법원의 설명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기까지도 무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과 관련해서까지 어떻게 이 무죄 논리를 펼 수 있는지 저는 평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왔던 말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드렸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무죄라는 것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세 분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분명히 검찰 상고를 할 테니까 파기환송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아야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 가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2심에서 이렇게 무죄를 받았으니까 대법원 판결에서도 전혀 재판 지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우석 전 의원께서 오늘 판결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1심과 2심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요. 180도 다른 판결이 나왔고요. 어쨌든 같은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서 이번 사건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볼 건가 이제 판단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이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과 또 어떤 그 인식조차도 그런 어떤 인식조차도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고 또 그게 이제 인식이냐 아니면 행위냐 이거를 좀 구분해 가지고 인식을 허위 사실로까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안점을 좀 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게 과연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로 처벌할 만한 그런 어떤 그 혐의인가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권의 예상과는 이제 다른 판결이 나온 거고 민주당도 이제 무죄를 확신한다고 얘기했지만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는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분들 혹시 이제 만나거나 얘기 들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아니 왜냐하면 했습니까? 김문기 씨 모른다 이거는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사진 조작됐다는 거를 골프 안 쳤다로 그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도 일종의 확대 해석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근데 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협박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세 차례 공문이 온 건 사실인데 그 공문에 어떤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부의 판결의 취지를 보면 어쨌든 국토부가 세 차례 공문을 보냈고 법령의 근거까지 적시하면서 용도 변경 여부를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중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게 분명한 이상 협박이냐 압박이냐 이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허위 사실로 처벌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란의 대목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그 대표 측이 주장했던 그 항변이 거의 받아들여져서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고 물론 최종적인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게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이제 이 항소심을 거쳐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한숨 돌린 게 맞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결정타를 맞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는 좀 난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의 구분응선을 넘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2심이죠.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 대법원에 또 갈 겁니다. 아마 뭐 검찰에서 대법원으로 또 뭔가를 더 넘기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와 관련돼서는 또 이른바 이제 원칙이 있어요. 633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뉴스나 정치권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633 하면 그거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좀 아실 텐데 지난해 11월에 1심 나왔죠. 그리고 오늘 2심 그리고 최종심 대법원 언제냐 이거죠. 원래대로라면 6개월, 3개월, 3개월입니다. 그러나 1심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지금 그리고 1심에서 2심 사이도 3이 아니에요. 3개월 이상 넘어갔죠. 자, 그러면 마지막인 대법원은 언제쯤 나올 거냐. 원칙대로라면 이것도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3개월 아니면 지금 오늘부터 3개월 뒤면 6월 26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못 지켰어요. 1심의 그 기간, 2심에 못 지켰는데 대법원 기간은 과연 지켜질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임주혜 변호사. 대법원 판결은 6월 중에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예상해야 됩니까? 사실 633 원칙이 강행 규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만 하는 규정이고 이 633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취지에도 동감을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전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각각 6, 3이 원칙인데 안 지켜졌어요? 그거? 1심 같은 경우엔 2년 2개월 걸렸고요.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3개월은 뛰어넘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1심과 항소심 비교해보면 항소심에선 기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됐습니다. 집중 심리도 버렸고요. 특히 사실관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그래도 선고가 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더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정리된 사실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어떻게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만 다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은 대폭 단축 가능합니다. 다만 변수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절차를 진행하려면 왔다 갔다 서류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서류도 뭐 이른바 송달하고 접수하고 뭐 받았다고 또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왔다 갔다 서류가 옮겨 다니는데 보통 최장으로 본다면 한 달은 걸리거든요. 서류가 오가는 데만 한 달 걸립니까? 그렇죠. 한 27일 뭐 이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데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단축이 될 수 있다고 보아도 왔다 갔다 한 달 잡고요. 그럼 대법원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걸릴까요? 이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 2살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이 3월 26일이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한 달 잡으면 4월 26일
그리고 대법원이 최소 한 달 고민한다면 5월 26일 일단 이런 날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3달 안에 판단 내린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 최단 기간으로 잡았을 때 저는 3달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고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논의할 쟁점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법적인 해석, 이것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인가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인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서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언제쯤 나올지 저한테 딱 날짜를 물어보신다면 대답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최단으로 잡아도 3개월은 걸린다. 그러니까 6월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이거는 3개월 원칙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덧붙여야 될 게 3개월 내에 대법원이 어떤 이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립니다. 3개월은 무조건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그 2배의 시간을 걸릴 가능성이 높다. 2배요? 그렇죠. 2배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서류 송달에만 27일 정도 최장 걸린다고 했는데 이 기간 대폭 단축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만 한다면 이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요. 서류를 보내고 접수하는 기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6월 26일 훨씬 전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그 시기에 치러진다면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파기환송할 때 봅니다. 어떤 취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본인 아주 기쁜 결과를 오늘 받아들였잖아요. 이거를 대법원에서도 빨리 확정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의 완전 무결함을 입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재판에 빨리 임해달라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요건 제가 임주혜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히 이제 여당 내 반응은 굉장히 비판적이죠. 약간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이 판사들 막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약간의 판사들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약간 불만 표수 있었는데 사실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확률이? 1%대입니다. 1%대요? 네, 그럼 오늘은 그 1%대에 들어가는 확률이었습니까, 그럼? 그렇죠. 사실 1.7% 정확히 보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법연관 통계를 보자면요. 3년 정도 기간 동안 했을 때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가 완전히 무죄로 바뀌는 경우는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60%가 넘는 것은 사실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대부분 받게 돼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자료로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1심과 2심, 3심 모두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또 법치 체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3심제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통계적으로 확인할 가능한 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완전 무죄형으로 항소심에서 뒤바뀌는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오늘은 그 낮은 확률에 들어간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흔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거잖아요. 오늘 사실 선거법 사건 2심 이 재판 역시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다른 건의 재판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 나왔죠. 그리고 위중교사 이거 진행 중이에요. 2심이. 그리고 대장동, 백향동, 성남FC 이건 하나로 이제 묶여서 진행 중이고요. 대북 송금 사건도 있군요.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된 것도 다 진행 중입니다. 크게 보면은 5가지의 재판. 그러나 사안은 또 더 많아요. 근데 이게 합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정광재 대변인. 사법 리스크
오늘 뭐 이게 나왔지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 반기는 결과라고 이제 민주당은 반응을 보인 거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지금 층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2개 재판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또 대북 송금과 관련한 문제는요. 훨씬 더 심각하고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재판입니다. 실제로 이 재판은 일부 관련한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받았거든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김인섭이라는 분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5년 징역이 확정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경기부지사도 재판 결과 지금 유죄를 확정받고 8년 6개월이라는 아주 중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위증교사 외에 더 큰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뜻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이 정치적 고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구호에 움직여서 뭐 대선에 안 나온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사법부는 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결을 한번 받아봐라 라는 식으로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 유권자분들께 숙제를 넘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계속 남아있고 진행 중이거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고 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받았지만 이제 다른 재판들도 남아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두 재판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었고 특히 이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가능성이 과연 이 선거법 허들을 이재명 대표가 넘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 이제 파란불이 들어온 거는 맞죠. 만약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면 대법원 판결이 3개월 내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빨리 조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법 재판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 낙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혹은 공세를 취해왔는데 이제 그 공세는 제가 보기엔 넘어선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시비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일단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 뭐 이제 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이런 걸 시비를 하던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다수 의원들은 12월 3일 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내란을 일으킨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 차원이 아니고 일종의 위헌 리스크가 있는 윤 대통령은 기각되고 돌아와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 표리부동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거고,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어쨌든 정적 제거용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 이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를 탓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이 굉장히 주목한 재판 결과 이게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고를 오늘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4월로 넘어가는 건가? 이런 얘기가 아주 짙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압박하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헌재를 향해서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재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윤석열의 선고일 미지정 시에는 저희 당에서는 비상행동의 수위를 격상할 예정입니다. 계속 압박하죠. 뭐 수위를 격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단 선고 날짜 관련된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달력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수포 위크라고 그랬잖아요. 사법 수포 위크. 근데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나왔죠. 기각으로 나왔고요. 오늘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오늘 무죄로 나왔고요. 내일은 헌재가 이제 일반 사건 선고, 정기 선고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날은 뭐 아무리 봐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28일쯤 나오겠네. 근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헌재가 최소한 이틀 전에는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틀 전인데 예고 없어요. 그럼 28일도 아니란 소리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로 해봐야 31일이 월요일이고 4월 1일이 화요일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임주혜 변호사, 제가 계속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도대체 언제냐 이거죠. 선고일 이거 언제로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이번 주는 넘겼다고 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아닌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전의 지금 상황들 보자면 한덕수 총리 선고 날도 이제 이틀 전에는 선고를 알려줬습니다. 예. 선고 날짜가 적어도 이틀 전에는 좀 통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틀이거든요. 예. 적어도 이틀 전에는 알려야 한다. 과거에는 또 사흘 전에 알려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줘야 되고,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늘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면 이번 주 내에 선고가 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물론 데드라인은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서 4월 18일입니다. 그렇죠. 퇴임하는 날이요. 그러면 퇴임 이후로 넘어가면 6인 체제가 되거든요. 그럼 8인 체제 안 돼서 뭘 판단을 못 하는 거군요. 숫자가 안 돼서요. 그렇죠.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과연 선고까지 6인 체제 하에서 내릴 수 있는지, 그럼 6인 체제 하에선 탄핵이 인용되려면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적어도 다음 주로 넘어갔고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음 주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또 다음 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 주면은 날짜로 보니까 통상 금요일쯤으로 항상 보거든요. 다들. 원래 28일로 봤던 것도 금요일. 그러면 그 4월의 첫 금요일이면은 4월 4일이 네. 돼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4월 11일이 돼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꼭 금요일이 필요는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보면은요, 월요일에 그러네요. 있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갖고 있는 정기적인 일정들만 피하고 미리 뭐 언제 선고할지 통지만 가능하다면, 물론 금요일에 발표하면 이제 그 다음 바로 주말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두 탄핵 심판에서 두 번 다 금요일에 선고되었다. 이런 부분을 유추해서 우리가 금요일일 것이다 예측을 해본 것에 불구하고 예. 반드시 금요일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금요일이다, 4월 4일이나 11일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으셨어요. 이 날짜에 대한 범위를.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까지 선고일 지정하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지나갔어요. 지정 안 됐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오늘까지 선고일 이거 예고 안 하면 뭐 비상행동의 수위를 높이겠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그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비상행동이라면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헌재가 굉장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긴 한데, 뭐 헌재를 상대로
어쨌든 원론적으로 빠른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것 이상의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고 또 그 행동이 지나치면은 비판을 받을 소지도 그럴 있어요.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명확한 그 체제에서 사법부를 상대로 정치권이 더군다나 이제 국회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압박을 하는 게 과히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일종의 이제 원론적인 수준의 그냥 그 레토릭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천막당사를 차리고 일종의 이제 장외에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저는 보이고요. 혹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일 이거 빨리 지금 선고하세요. 빨리 선고해요. 헌재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잖아요. 그거는 선고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국정공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고 전례에도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확성과 엄밀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촉구를 하는 거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안감이 많이 증폭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선고를 미루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2월 3일 날 전 국민이 그 계엄 상황을 다 목격했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였다는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헌재 심판,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나왔고 전 국민이 이렇게 목격자인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더 쟁점이 단순한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거는 다른 어떤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거나 아니면 헌재 재판관들 중에 일부가 이를테면 뭐 절차와 같은 그런 법기술적인 문제를 내세워서 이런 그 뭐랄까요 큰 틀에서 이 법리적으로 이게 탄핵 그 결정을 해야 마땅한 이런 사안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지금 확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헌법소의 그 최후 보루로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제 국민적인 불안이나 불신이 확대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87년 헌법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이후에 지난 한 40여 년 가까이 이러저러한 사건과 부침들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당파성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신뢰감을 국민들한테 줘왔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그런 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이제 헌재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는 늦어지면 안 된다. 저도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늦어져도 너무 많이 늦어졌거든요. 몇 주째 이제 다음 주 계속 이렇게 왔어요 지금요. 아니 국민의 인내심이 이제 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좀 민주당이 선고를 빨리 하라 지금 굉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선고를 빨리 하라 이걸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내 최고의 권력 집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삼권 분립 또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가장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헌법재판관 내에 8명의 재판관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수가 생각하는 의견과 소수가 생각하는 의견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서 이대로 발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그 결과대로 발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계속해서 늦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도 소수 의견도 있었고 각하 의견도 있었고 기각 의견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다양한 의견이라도 이제 특정 시점에서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4월 18일이라는 물리적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8일 이후에는 두 분의 재판관이 임기가 마치는데 두 분 다 대통령 추천 몫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라는 측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공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 전에라도 저는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게 옳은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앞선 주제와 관련된 내용 검찰발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자, 검찰입니다. 이재명 2심 선거법 사건 2심 무죄 법리 오해가 있다. 상고할 것이다. 법리 오해가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대법원으로 간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법리 이런 문제를 대법원에서 따져볼 테니까요. 자, 다시 한번 속보 알려드리죠. 검찰입니다. 이재명 2심 무죄 법리 오해 있어 상고할 것이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검찰 얘기입니다. 선거인들 생각과 괴리가 있다.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임주혜입니다. 특히 저 선거인들 생각과 오늘 판단이 2심 법원의 판단이 괴리가 있다는 건데 저는 어떤 점을 지적한 겁니까 지금? 이 선거인이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 이 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예. 선거인들,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유권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이 선거인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선거인단에게 어떻게 해석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주요 발언들 보자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국토부에 어떤 협박이 있었다, 모두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겨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즉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에서는 선거인단이 어떻게 그 발언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오해가 있다. 허위의 사실인지 주관적인 인식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에 가서 따져보겠다. 이렇게 상고를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어떤 검찰 대법원 가서 한번 치열하게 다퉈보겠습니다. 이거를 예고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분석해 드렸고요. 이어가던 주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날짜. 오늘도 예고가 없었다는 부분. 이 부분 계속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으로 선고일을 어떻게 예상을 한 발언이 나왔어요. 언제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유는 이렇고요. 뭐 이런 설명이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3월 28일을 넘어갔고요. 특히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까지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4월 한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4월 11일로 예상한다는데 근거가 좀 있습니까 이거는? 아까 보니까 금요일이라는 공통점으로 보면 4일, 10일 이렇게 나오는데 11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저도 개인적으로 날짜를 지정한다면 4월 11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 좀 갖고 계세요? 그게 4월 18일에 아까 말씀드린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 중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견을 좁히기 위한 평의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평의 결과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에는 4월 18일이라는 물리적인 시한에 맞춰서 판결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기를 가장 늦게 잡을 수 있는 시기가 4월 11일이거든요. 가장 늦게 그 18일 전에 가장 늦게 금요일 날짜를 따져보니 11일이 나오더라. 네, 그런 측면에서 윤상현 의원도 4월 11일을 예상한 것 같고요. 저도 만약에 4월 4일 한다면 이게 나올 거면 금방 나왔었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나왔어도 되고 올해도 이번 주에도 나왔어도 되는 사안인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하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뭔가 의견이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있어서 뭔가 계속 시간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 차이를 저는 끝까지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도 일정 정도는 그 자신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이렇게 어떤 식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과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과는 내용적으로 아무런 지금 관련이 정치권에서는 없는 이게 연관이 있는 거냐, 네, 별개의 영향을 재판, 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별개의 재판이고요. 그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 자체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뭐랄까요, 독립성 이런 것들을 달리 본다는 말씀이어서 그건 굉장한 이제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거나 다름없는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고 전혀 그걸 내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윤상현 의원이 무슨 정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저 말씀을 하신 게 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 보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공통된 심리인데 가급적이면 헌재 결정이 늦게 나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대법원 확정이 그 중간에 나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심리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지금 복잡해지게 생겼습니다. 늦게 나는 게 우리한테 별 실익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굉장히 커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라. 최근 들어서는 약간 그렇게 좀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왜 선고일 지정을 이렇게까지 미루는지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결론을 내릴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 이제 추측의 영역이고 추정의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좀 원칙적인 입장에서 촉구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언급을 하는 거지 마치 뭐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심각해서 내지는 뭐 어떤 합의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미룬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소는 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촉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재판이 늦어진다 이렇게까지 좀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오늘도 예고가 없었던 탄핵 심판 선고일 얘기해봤는데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죠. 뭐 날짜가 이제 잡혔다는 가정을 좀 해보고요. 언젠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4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헌재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증을 낳는 대목이거든요. 자, 임주혜 변호사. 앞서서 이번 주 월요일에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어요. 다양한 의견이 다 들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5대 1대입니다.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5가 기각이었는데 그 안에서 한 분은 또 기각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의견이 또 달라요. 그래서 네 갈래로 갈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 결과 이거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이전에는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거 아니냐.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예측이 가능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공통적인 쟁점으로 여겨졌던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실체적인 부분의 위법성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이 한 탄핵 심판에서 각하도 나왔고요. 인용도 나왔고 기각도 나왔습니다. 이 기각 가운데서 별개의 의견, 결론에는 동일하지만 그 이르는 과정, 그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나와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재판 안에, 한 선고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아도 결론을 낼 수 있겠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안 나올 수도 있구나. 요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셈이다. 이겁니까? 그럼? 그렇죠. 지금까지 선고가 이렇게 좀 늦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로 꼽히는 게 만장일치 의견 만들기 위해서 평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해오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꼭 만장일치가 아니라도 재판관이 개개인이 본인의 의견을 내면서 선고를 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 정광재 대변인께 보시기에는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그 결과를 봤을 때는 2명의 재판관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거든요. 인용을 한 재판관도 있지만
기각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같은 사안인데 전혀 다른, 지금 화면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김복현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약간의 어떤 성향도 다른 걸로 평가받는 수 재판단인데 완전히 다르게, 특히 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권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계선 재판관은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해서 헌법재판관 새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정치적 후견주의 또 어떤 정치적 성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근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강경한 의견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의 의견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충돌하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도 역시 뭔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한 이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략 다수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어쩌면 헌법재판소 내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다른 사람이 지금의 의견을 그런 설득 작업이라든가 평의에 따라서 의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기각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을 우리 당 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당내 뭐 법조인 출신의 의원분들이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님께 보시기에는 두 재판관 한덕수 총리권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걸 좀 사실은 정치권도 그렇고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헌재의 그 탄핵 심판에 대한 패턴을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4대4로 의견이 걸렸습니다. 그때 보면 좀 진보적 성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재판관들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중도나 보수적인 재판관, 그 성향으로 일컬어지는 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헌재 내부에 그런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탄핵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 8대0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그랬고 또 최재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전원 일치가 나와서 그렇지는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사실과 법리에 대해서 어쨌든 엄중하게 심사를 해서 이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구나. 또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렇게 엇갈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 또 그런 경고였어요, 어떤 지금. 진영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과거에도 뭐 그 헌법재판관들 간에 전혀 다르게 이 법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거의 유일하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탄핵 소추 사유가 연결된 게 어쨌든 그 비상계엄에 공모했거나 묵인했거나 방조한 혐의, 그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하느냐, 이걸 유심히 봤는데 내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 국무회의가 이 비상계엄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열린 국무회의였다면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총리가 건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일관되게 얘기한 거는 그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근데 그게 이제 핵심적인 소추 사유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외에도 4개의 소추 사유가 있고 5가지 소추 사유가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순수하게 법리로서만 봤을 때 그 5가지 소추 사유에 모두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절차적인 문제로 이게 결심이 늦어지는 헌법재판관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법리로만 접근을 했을 때 그 5가지 소추 사유 전부에 대해서 기각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뭐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에서 상반된 의견을 표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이 탄핵 사유 사건에 있어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요 주제 마지막으로 임지혜 변호사께는 두 헌법재판관이 전혀 다른 판단했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아주 특히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 관련해서는 미임명권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르게 판단했어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그 근데 상황을? 저는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상황이라면 분쟁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있을 이유도 없고요. 결국 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들은 이제 판단을 하게 되지만 이 사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완충 작용 등의 원칙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인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해두었고요. 각하를 하려고 해도 과반수, 그러니까 8인 체제라면은 4인이 각하를 해야지 각하가 되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바로 법치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사안을 놓고도 정반대의 판단도 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고가 오늘도 없어서 또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다음은요. 뉴스와이드 앞순서에서 잠시 이 대형 산불 소식 심상치 않다는 거 짧게 그리고 안동 시민 인터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 좀 더 깊게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어떠신지? 참담하죠. 참담하죠. 걱정이 돼가지고 불편해. 내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나한테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떠하고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산불 상황 제가 계속 심상치 않다.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 이 얘기 들었는데 전문가 지금 모셨습니다. 함원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우선 의성 산불만 보면은 닷새째거든요. 근데 이게 꺼질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이게 뭐 거의 사방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상황인데 일단 하회마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의성 산불이 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동과 청성 그리고 이제 영덕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서풍 중심으로 해서 의성에서 보면 이제 동쪽으로 동진하는 형태로 산불이 확산이 되고 있었다가요. 지금 이제 남서풍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성을 중심으로 보면 이 북쪽으로 이제 편중이 돼서 산불이 확산하는 이런 경로를 보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도라든가 이쪽 지역도 지금 거기도 위험한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람 방향이 이제 북쪽으로 더 치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강원도 쪽으로도 이 산불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 또 이게 원래 먼저 시작된 게 이제 산청, 경남 산청 산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지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청 산불도 지금 계속 이제 진화율이 뭐 80%, 90%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바람의 세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적 조건을 받으면서 다시 재확산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리산 쪽으로도 지금 산청 산불이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리산 굉장히 좀 험한데 여기는 진화대원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기도 만만치 않은데 헬기가 가장 좋은 수단입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산불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헬기를 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지리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숲풀도 우거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산불 형태가 일부 이제 수관화 현상도 나타나지만 이제 지표화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화 형태는 뭡니까? 그
바닥에 있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관목들이 중심으로 해서 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떤 이제 특정한 뭐 소나무라든가 뭐 이런 화원을 만나면 또 수관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산림으로 이렇게 헬기에서 이런 약재를 투하하는 것들이 실제 지표까지 도달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헬기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사고도 있었어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성에서 나오는 이 산불 진화를 작업하고 있었죠. 원래는 이제 강원도 인제 소속 헬기인데 이게 임차가 된 거라 그러는데 이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한 분께서 사망하는 또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헬기 투입해서 이 진화 작업을 하는 어떤 기상 조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이럴 땐 위험해서 오늘 분명히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헬기 운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도 인제 소속의 약 40년 가량 굉장히 베테랑 조종사이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헬기 운영은 이제 바람의 영향, 뭐 강풍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화재로 인한 연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소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당시 상황은 이 전신주 뭐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전신주의 전선이 엉키면서 추락을 하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베테랑 조종사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하셨을 텐데요. 그러게요. 그 연기라든가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야 확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고 때문에 잠시 중단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재개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산불 초기에는 인명 피해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대원 분들이 작업 중에 그 진화 작업을 하다가 이 사망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사실은 의성 산불 쪽으로 가면서 이게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수명 넘게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가 이렇게 큰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24분 정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4분 정도가 사망을 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가장 큰 피해 명적을 났던 산불이 강원 동해안 산불이었거든요. 동해안 산불. 아, 그렇군요. 기억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24명이라고 한다면 인명 피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해당 뭐 의성이라든가 뭐 산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연령층 시민분들. 네네. 그래서 저희 그 재난 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재해 약자라고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계신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대피하거나 이럴 때도 아무래도 반응이라든가 여의치 않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신 걸로 일단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지점은 사실 이제 충분히 아무리 이제 산불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예경보가 되고 또 대피령도 내려졌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려진 대피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라든가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을 행정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동작을 하면서 이분들을 빨리 대피를 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모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역적인 여러 가지 현실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현장에서 동작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닥치고 있습니다. 대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험을 피해야 되고. 행동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뭐 그 여러 가지 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뭐 결국은 이제 화염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자동차를 타야 된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연기로부터 상당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상 도로 운행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넓은 개활지 그러니까
가연물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예, 뭐 평평한 뭐 운동장이든 아니면 뭐 논밭이 됐든 흙으로 된 주로 흙으로 돼 그렇습니다. 있는 곳,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활지에 가연물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침착하게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탈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뭐 그 이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재산 피해 지금 아직 집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속 산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산불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호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참 참담한 상황이죠. 이 불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금 온 산을 뒤덮고 있고 많은 물질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법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실범의 경우에도 이렇게 방화, 불을 낸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이게 실화다는 얘기 자꾸 나오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화재의 원인은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원래 과실범은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때만 처벌을 하는데 바로 이 화재, 이 불과 관련된 경우에는 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실로 불을 내도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고의로 불을 내서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라고 해도 뭐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결국 물질적인 손해 부분도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화재로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이따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에게 당연히 민사적인 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 이런 화재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더 크게 번진 것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다가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재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 같은 부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보험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재난 지역 같은 부분의 선포가 예정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보상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데 가장 좋은 거는 비가 많이 내려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당국에서 내일 날씨와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의 산불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아시다시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바람에 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의 기상 예보는 있지만 그 산불 진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비가 좀 온다고는 하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보가 되긴 돼 있어요.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 근데요. 예상 강수량 좀 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최대 20mm, 충청 호남 20mm. 이 지역은 지금 산불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경남, 경북 보면은 특히 경북 5mm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무구 교수님, 저 정도 강수량 산불, 글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5mm라는 게 굉장히 적은 강수량이거든요.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이 지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니, 수도권은 20mm인데 왜 또 하필 저기는 5mm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그 뭐 주불이라든가 산불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광역적으로 그래도 내리는 비기 때문에 이 확산 속도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약간 물기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경북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비화가 된다거나 뭐 이래서 갑자기 확산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줄어들 거고요. 비화는 이제 이 불씨가 막 날아다니는 현상을 말씀은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가 더 산불이 너무 빨리 퍼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주불을 잡고 진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레버리지로서 활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좀 오죠. 이럴 때는 좀 많이 오면 안 될까요, 정말? 어떻게 5mm는 너무 적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어제도 나왔지만 이게 교도소 근처까지 지금 경북 지역에 뭐 산불이 접근하면서 지금 저희 사진이 나와요. 이게 교도소 모습이라는데, 그러니까 수갑, 교도관들이 뭐 소화기 들고 진화도 했고, 뭐 그 일부에서는 또 수감자들 뭐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모습이
약간 호송, 다른 곳으로 좀 이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기다리고 있네, 버스들이요. 아, 교정본부. 이게 어제 밤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국가유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안동 하회마을 좀 위협받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사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안동 만유정은 피해가 없다 그래요. 여기 당초에는 굉장히 뭐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었대요. 근데 여기 보면 방염포 덕분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방염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천인데요. 그러니까 방염 성능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000도라든가 그래서 예. 뭐 500에서 700도까지는 상당히 사진에 지금 나가는 게 저런 모습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좀 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문제는 이제 방염포를 어떻게 잘 시공하느냐. 그러니까 틈이 있어서 그 사이로 불꽃이나 열이 안 들어가도록 꼼꼼하게 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방염포도 실제로 만능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근처까지 충분한 어떤 열기가 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피해가 있지만 저렇게 구했다는 거. 이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